자, 봅시다. 예, 배터리데이 3대 키워드라고 나왔는데 바로 여기 보면 기술령에 보면 LEP 배터리가 보이죠? 100만 마일 배터리 공개 여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배터리라는 데서 LEP 배터리가 지금은 이제 가장 유효한 이제 배터리로 쓰고 여러 가지 전기차의 가장 큰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엔진도 중요했지만 엔진을 돌아가는 동력에 대해서 이 배터리가 얼마나 성능이 좋으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쪽에 배터리 쪽이 뛰어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많은 요청이 들어왔고 엔젤슨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배터리만큼 우리가 선점해 있다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이게 이 LFP 배터리가 실제로 성도 뛰어나지만 원가 가치도 이제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리튬 인산형으로 만드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 이하 배터리 상용 시점인데 사실은 이 가격을 낮게 만드는 건 중국이 굉장히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만 지금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납산 배터리, 리튬 인산형 배터리 차이입니다. 실제 보증 기간도 길고요. 1000사이클에 4000사이클, 그리고 10년 이상 사용 가능하고요. 수시 충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수명에 대해서 납산 배터리 같은 경우 막 아무 때나 시도 때로 충전하게 되면 그 양이 줄어들죠. 근데 이제 떨어졌을 때 충전해야지만 좋다라고 하게 되고 완충 시간도 짧고요. 유지 보수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도 큰데 이게 바로 뭐냐면 안정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전에 배터리와는 가장 차별성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성능 면이나 모든 면에서 뛰었는데 가격까지 싸니 이쪽으로 안 갈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 배터리 업계를 굉장히 지금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었죠. 이게 뭐냐면 이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저가 공세에 지금 밀렸었는데 LEP 배터리 같은 거는 미리 우리가 선점을 해버리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유리하게 되는 입장이 되겠죠. 자,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립준비 청년 하니까 이게 또 일부 골라갖고 그냥 도와주는 갑다라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아실 거예요. 이제 보육원이나 이런 데서 살다가 결국 성인 나이가 됨으로써 이제 나와야 되는 친구들이죠. 그 이전까지는 그런 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이제 아무런 연고 없이 스스로 나와 세상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보육원에 나온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뭐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 또는 이렇게 같이 관리받고 자란 친구들과는 다른 입장인 거죠. 자립수당에 대해서 30만 원, 35만 원 늘려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뭐 사실은 이제 물가 올라가나 기타 등등 따져보게 되면 이걸로도 사실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보호종료 예정 아동이라고 불렀죠. 이제 여기서 이제 자립준비 청년을 받게 되다 보니까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서 이 신청자가 이걸 받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매달 이 금액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거다라고 하고요. 실제 보호종료 아동 위치에 있는 친구들 바로 자립준비 청년 위치는 상시 신청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복지시장 위탁 같은 경우는 30일 전에 신청해서 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편 팩스가 아니라 직접 찾아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해외 파견, 일 나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 달라집니다. 보호받을 권리 보장하겠다. 그래서 18세에서 만 24세까지도 이제 보호 연장 강화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금액적 취업뿐만 아니라 미성년 휴견 제도나 이런 거 활용해서 공공후견회까지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고요. 자원전담 기관 같은 거 일부만 있었고 일반 대도시만 있었는데 전국에 이거 만들겠다. 전담 인력도 늘려주겠다라고 하고요. 자립생활에 대해서 이제 보호 종료에서 5년까지 이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정보에 대해서 매칭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이제 잘 돼 있도록 하겠다. 주거 지원 같은 것도 해주겠다. 주거 급여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진로진학이나 취업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취업이나 훈련 같은 것들 거기다가 바람개비 서포터즈라고 해서 이제 심리적 안정이나 지원 같은 거 해주는 것도 늘려주겠다라고 한 게 이제 국가에서 만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수당 그 자체가 5만 원이 늘어났다는 굉장히 가용하는 게 커지게 된 거죠. 자, 지금 보면 오징어 게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입니다. 한국 사람뿐이 아니라 외국인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실제 이제 뭐 이 LA 로스앤젤레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실제로 했던 거죠. 물론 그것처럼 막 살상을 하거나 그건 아니었고 또 다른 재미로서 이렇게 했는데 9월 17일 오징어 게임 스쿼드 게임 데이가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그때 이제 있었던 행사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인 참여가 많습니다만 이걸 또 이제 시행했던 게 누구냐면 존 리라는 이제 LA 시의원이에요. 한인 시의원인데 12진가 거기서 당선된 것 같은데 2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역대. 그러니까 한인이 이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시의원이 된 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활동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졸리라는 이름 들으면 되게 많죠. 졸리가 이 시의원도 있고요. 찾아보게 되면 구글 코리아 사장님도 졸리예요.
그리고 메리츠죠. 메리츠 자산운용 그쪽 운용 대표도 쫄렸는데 이분은 이제 문제 때문에 못 벗고 나왔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네요. 이 양반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벨리아 실제로 이제 한인뿐만 아니라 원래 LA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쪽에다가 이제 발의를 하게 됨으로써 결의안에 한국 문화 전통을 알리겠다.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이런 거는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돼서 나름대로 이게 어떻게 되면 오징어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류에 대해서 다른 도시에서까지 이걸 따라간다라는 건 굉장히 뿌듯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친환경 분산 에너지 플랫폼이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충전을 하잖아요. 저기 보면 이제 일반적인 석유로 넣겠죠. 휘발유로 넣는데 여기 보시면 충전이 됩니다. 이 충전이 뭐로 된다? 태양광 발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연기관 주유도 있는데 전기차 충전도 이제 한 곳에서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전기차 어디서 받아 쓰는 게 아니라 태양광 발전에 축적한 전기를 넣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의 시설 같다? 아닙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것이 금천구에서 운영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태양광 발전을 자체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하게 되고 보다시피 생활 편의 서비스나 이런 것까지 제공을 하게 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당연히 이러한 편의점 카페나 사용하는 전기를 이쪽에서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 이런 것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나름대로 이 연료 전리나 이제 전력량에 대해서 되도록 친환경적으로 만든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규제 샌드박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정부로부터 이것이 가능하냐 어떤 실증특례 승리를 받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걸 받게 되거든요. 이 규제 샌드박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시허가, 법령이 없거나 이런 정력이 불가능한 경우 그런 임시허가제를 통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하고요. 실증특례 같은 경우는 이 모 분압리 금지 불허가 있을 때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실증 가능하다. 여기서나 여기서의 전기 충전인데 그걸 스스로 만들어서 한다라는 것들인데 이게 실증특례로 이렇게 됐고 신속 확인이라는 것은 관계부처 했을 때 회신 없은 시장 출시. 신속 확인은 이제 여기서 풀어주게 되는 거고 30일 내에 할 수 있고 굳이 여기에 말 없으면 그대로 진행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샌드박스 때문에 신기술 산업이나 기타 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어떤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진행됐었을 때 되도록이면 이렇게 풀어주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중에 하나죠. 자, 납품가격 조정 제도. 여기 보면 협의제 같은 경우 가격 상승 스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해서 더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 별도의 요청 없이 가격 상승 납품 단가에 그냥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 여기서 바로 뭐냐면 뭐가 빠진 거야? 조정 신청이 빠져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원청업체 상회가 하청업체한테 이 납품 단가를 반영해서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간 폭등에 대해서 이게 받게 된다라는 거고 당연히 원가 상승에서 단가 인상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하지만 이게 인위적 가격전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한다라고 이제 대기업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가격에 대해서 자기 감내할 수 있는 건 감내하되 바꿀 거는 자기 인위적으로 시장의 어떤 합리적인 인간들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국회는 여기서 납품의 조정 기재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연동제에 대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 시범 운영을 실시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청이나 원청 입장에서 이게 바로 반영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에어마게돈 나왔습니다. 아마게돈이라는 것은 영화로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대폭발 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이 대전쟁 대폭발 같은 것에 대해서 에어가 붙었어요. 에어플레인 바로 비행기인데 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항 이용국이 너무 증가한 거야. 근데 공항에서 마치 아마게돈 상황처럼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직원들을 대폭 감축하니까 사람이 부족해지고 인력이 없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풀리면서 여행이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몰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지역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승객들 불편이 너무 커지게 된 겁니다. 히스로 공항 같은 사례로 이제 결국에는 2020년 9월 10일까지 티켓 판매 중단해서 대한항공이 이제 글로 가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났죠. 도대체 히스로가 어떻길래? 라고 했더니 사진 보면 이게요. 이거 사람들이고 이게 사람들의 짐입니다. 이 짐들이 이제 공항 전체에 이렇게 놓여서 이 짐들을 처분하고 받는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런던 히스로플라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4시간 전에 나왔는데
이걸 발권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진짜 1시간 반씩 걸리더래요. 그러니까 짐을 넣고 통과하고 이렇게 되면서 하다가 결국 진짜 우연하게 1시간도 모자른 시간 50분도 안 돼서 결국은 비행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람이 부족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엄청난 혼돈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소화를 못하고 있는 건데 실제 히드로 공항은 이런 얘기를 먼저 준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거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이제 항공운항의 혼란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복귀를 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바로 이제 또 공항 입장에서도 또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바로 다 복귀 시험 또 어떻게 감내를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간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그 불편은 고객들에게 다 돌아오게 됐죠. 자, 이 아트페어 보시면 프리즈 서울의 모습입니다. 이 프리즈 서울에서 이게 아시아 최초로 이제 9월에 아트페어가 열리게 됐다라고 해서 지금 보면 전시관에 보게 되면 다양한 이제 작가들의 그림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프리즈 같은 경우 이렇게 보자면 사실 이 아트페어가 여기 보면 스위스 아트바제 프랑스 피아과 함께 나름대로 여기서 진행되는 것 중에 이 프리즈 같은 경우 3대 아트페어 중에 하나다. 물론 이제 아트페어마다 이 지향하는 점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소수 적은 이제 이전까지 하는 중진 작가들 위주가 아니라 신예들을 위주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110 갤러리가 모여가지고 전시를 해서 이렇게 보여줬던 아트페어 중에 하나고, 다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려버리게 되면서 9월 초에 나름대로 이게 큰 전시회가 됐었죠. 물론 이제 아트페어 쪽에서 이게 많이 나는 게 요새 신예들이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성 작가, 그 다음에 그 흑인 작가들 이렇게 하는데 흑인 여성 그러면 두 가지를 다 갖추게 되죠.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또 뭐가 되냐면 흑인 여성 작가가 그린 거다라고 하면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된 거지. 단순히 이 작품이 누가 그렸다가 아니라 그냥 작품 그 자체를 판단해야 되는데 작가의 성별이나 작가의 인정이 뭐다라는 거에서 바뀌게 된다는 것도 이 아트페어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이 웹툰을 몰랐었어요. 근데 Congratulation 해가지고 지금 받게 된 베스트 웹코믹의 러 올림푸스 지금 나와 있으며 바로 이게 한국의 웹툰인 거죠. 아이즈너 상을 받게 된 게 한국의 웹툰에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화가로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분이세요. 아이즈너 같은 경우. 그래서 만화계 아카데미 상으로서 이걸 주게 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 웹코믹에서 바로 러 올림푸스가 네이버 웹툰에 지금 있는 건데 이게 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 했더니 한국 웹툰이 생각보다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이나 기타 등의 그것을 차용해서 만드는 이제 2차 상품이나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이 코리안 코믹스 게임 파푸러리티 러스 아메리카 북미에서 지금 한국의 코믹들이 이렇게 인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코믹들이고 이것들이 그쪽에서 갖고 있는 보여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이고 웹툰 역시도 다양한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설명 가능한 AI, XAI죠. 자, 아주 간단합니다.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 기존에는요, 고양이 그림을 갖고 조합을 해서 새로운 이제 그림, 95% 확률로 이것은 고양이다라고 파악을 하게 되는데 설명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자, 고양이 그림을 해요. 설명 가능한 어떤 모델을 이렇게 찾아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이 단순히 이제 이게 고양이다라는 비교 차원이 아니라 털 수명이 존재하고 이런 모양을 가지면 이 그림은 95% 바로 자신이 어떤 이런 답을 찾게되는 거에서 설명이 가능한 걸로 바뀌게 되는 게 XAI, 설명 가능한 AI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AI가 좀 다른데 XAI는 학습에 새로운 머신러닝 과정, 이전과는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 가능한 모델에 대해서 지금 설명 인터페이스, 사용자 입장에 대해서 어떤 이제 과제가 줬었을 때 이게 서로 간의 이야기가 주어지게 됨으로써 알고리즘을 거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게 성공인지 알 수 있고 실패인지 알 수 있고 어떤 게 맞는지 이런 것을 설명 가능하게 하는 건 XAI의 특징입니다. 결국에 소비자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냥 적합 여부로 그냥 싸주는 것이 아니라 왜 이걸 골랐는지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당신의 어떤 성향을 입력하게 되면 금융 서비스가 나오거든요. 당신은 뭐 안정형을 추가하시면 채권 이쪽에 뭐 펀드를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에서 이제 이걸 왜 추천했는지 당신의 성향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설명해 주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기기 효율 관리 제도 개편 일정,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입니다. 에너지 캐시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대기 전력 저감에 대해서 21개 품목 있고 소비 효율 등급 나와야 되는 33개, 고효 에너지 기자재,
여기 23개 품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줄였다게 되면 그것을 금액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의 에너지 캐시백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캐시백 같은 경우 결국에 이제 소비율 등급에 대한 사람들이 그만큼 아끼면 아낄수록 돌려주겠다. 그래서 1kW당 세대는 30원씩 돌려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대에 대해서 지금 이걸 돌려준다고 하니까 14%까지 감축이 됐다. 에너지를 아끼게 됐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상당히 에너지가 굉장히 비싼 나라 중에 비싼 나라가 아니죠. 저렴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는 쉽게 쓰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보시면 밀프렙 쪽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도시락에 대해서 밀폐용기 판매랑 도시락 수저, 도시락통 판매 이렇게 늘어났어. 바로 뭐냐 밀프렙이란 게 실사에 대해서 스스로 준비해갖고 밥을 사 먹는, 해 먹는, 가져오는 거죠. 밥을 이제 싸갖고 와서 먹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점심 물가가 이제 10,000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도시락 용기, 가방, 부식 재료들까지 이렇게 많이 팔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밀프렙 쪽 나타나면서 유통업계 입장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도시락 만들어 먹는 이런 거고 제가 알기로 이제 그 학식이죠. 대학교 학식에서도 아까 나왔던 연대 같은 경우 원래부터 외주를 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딴 데보다 비싼데 질은 좋았다. 양은 많이 줬어. 양 많이 준 거 그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 서울대나 이런 데 이제 공립 쪽에서 운영하는 데 같은 경우는 아예 밀키트까지 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집에서 해 먹기 힘든 자취생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새 출발 기금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이걸 도와주는 기금 중에 하나죠. 코로나 피해본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고요. 여기서 30조 원 이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30조 원을 풀어서 장기 분할 상환 0에서 80% 공짜로 주는 거 아니죠. 당연히 원금 감면 시 감면율 0이고 당연히 여기서 채무액에 대해서 부채 조정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9월 중에 이거 열게 되면 새 출발 기금 해가지고 이쪽에 사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채무 조정이나 장기 연체된 이자 갚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되게 할 때 하는 게 새 출발 기금에 대한 혜택입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이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확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용불이익이나 이런 것들 절대 주는 거 아니고요. 엄격한 재산, 소득 재산 반드시 보겠죠. 숨겨놓은 뭐 거물이 있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SK에서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CCS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런 탄소 포집, 운송, 저장 사업이라고 불러요. 캐나다나 노르웨이,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있고 실제로 카타르 같은 데서도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주나 이런 것도 있고요. SK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SK 어선 여기서 삼성 엔지니어링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탄소 저장소 확보 때문에 많이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셰퍼드 CCS 프로젝트. 한국 말레이시아는 탄소 포집 운송 저장이에요. 왔다 갔다 하게 됨으로써 국제 탄소 포집에서 말레이시아에 저장시킨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 이러한 탄소가 이동하게 됨으로써 어떤 이 해양 저장소에 위치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오염이 없도록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런 탄소 배출권에 대한 거래 규제가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게 된 게 현실성 있는 방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사상식 문제 이제 나왔던 문제들 건드려보고 끝내보죠. 1번 대통령 친인척의 특성화에 대한 비행위 조사할 권한과는 지위.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실제 특별검사 입장이 있고요. 여기서 뭐냐면 특별검사와 특별감찰관은 확실히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비행위를 실제 감찰, 여기 보면 조사를 하는 거죠. 이 조사를 갖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 판단해서 하게 되는 게 특별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가시고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동영상 서비스 틱톡, 쇼츠, 릴스, 웨이브 딱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용해 보니까 쇼츠하고 릴스는 친하지 않아서 인터넷 그 유튜브 쇼츠 같은 건 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세 가지는 절대 길지 않다라는 거죠. 짧게 되고 알고리즘에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웨이브는 전형적인 OTT 영상으로서 우리가 골라서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4번이죠. 3번 2022년 7월 서울 북서부 일대 맞아요. 저쪽에 북서울 대량으로 나타난 계피, 우단, 털파리. 솔직히 저 학명 자체가 별로 익숙하지는 않고요. 우리는 이제 신문에 많이 나온 걸로 아마 익숙하게 볼 겁니다. 창문에 이제 새까맣게 붙어가지고 있었던 러브버그에 대한 이야기죠. 러브버그 같은 경우 이제 은평구나 서대문구 이쪽에 창가 쪽에 많이 붙어서 사람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짝짓기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날라다닐 때 러브버그라는 이름이 왔었죠.
4번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특성경배, 가상에 극도로 몰입하게 되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바로 확장, 현실, XR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임진왜란 3대 대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대 대첩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이 행주대첩, 권율, 그 다음에 명량대첩은 아니죠. 한산도 대첩과 진세첩. 그래서 김시민 장관, 한산도는 여러 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대첩이라고 그랬을 때 3대 대첩을 이렇게 꼽게 되는데 상해 명량대첩에서 엄청나게 이겼으면 이 대첩이라는 게 우리 쪽에 사성자가 거였고 상대방이 많이 갔을 때. 그래서 여기다가 4대 대첩하게 되면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까지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4대 대첩이라고 부르고 그중에 임진왜란 때 있었던 게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 2022년 8월 고시는 200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얼마인가? 자, 단순한 거긴 하지만 당연히 최저임금은 나올 때마다 출제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9,620원이죠. 그래서 언제 만들까라고 했었는데 이전에 비해서 이제 5% 올려서 9,160원 이전이었죠. 여기다 이제 460원 상승해갖고 9,620원 됐습니다. 7번 2020년 2월 러시아 전쟁 중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공개적으로 요청한 무기. 자,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로 줬으면 했겠지만 실제 러시아의 관계나 기타 등 때문에 이게 바로 주진 못했어요. 아이언돔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방공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공격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거였었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안 주게 된 게 러시아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8번입니다. 신흥경제 5개국 모임 브릭스 2020년 6월 새로 가입을 신청한 국가는인데 둘이죠. 아르헨티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신청을 했었고 바로 여기에는 이란도 여기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여기에서 이란과 아르헨티나가 신청을 했었고 여기서 결정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브릭스라는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20년 가까이 된 거고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그다음에 그 인도, 그다음에 중국, 차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포함된 지역을 이야기하죠. 9번 다음 중 기후변화로 자연재해로 농산품들 물가가 오른 상 기후변화입니다. 기후가 변화된 거니까 인플레이션 앞에 뭐가 붙으면 에코가 들어가 있죠. 에코플레이션 2번 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나타난 거다. 에그플레이션 같은 경우 이전에 나왔었던 거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에그리컬처 농업과 관련해서 농산물 올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 10번 미국 중심으로 동맹국이 뭉쳐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 나와 있습니다. 자, 동맹국이 뭉쳐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라인을 같이 만들겠다는데 동맹국이라는 것은 결코 우호적인 나라들을 모은 거니까 프렌드 쇼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번 중국의 지도자들이 매년 여름 휴양도시에 모여 국내 현안을 논의하는 것. 이게 뭐냐면 휴양도시가 핵심이에요.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되는 거 지도자들 중에 이제 어떤 장인의 시스템이 왔고 메이다이입니다. 메이다이 회의에 대한 이야기고 메이다이 회의 같은 경우 실제 위치가 허베이 북동쪽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메이다이에 모여서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모르지만 위에 있는 휴양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 이름이 붙겠다라는 것도 유추가 가능하겠죠. X세대로 불렸으며 젊게 살면서 새로운 중년생활이라는 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대를 일컫는 말 뜻하고 X와 Y는 구분이 되는 거. 뉴너멀 중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새롭게 얘네들 말하는 거. 영 40. 40대에 지금 X세대를 거쳤던 그 세대들을 표현하는 거죠. 3번 이야기합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그거보다 훨씬 더 5, 60대 위쪽에 있는 세대들을 의미하고요. 13번 다음 중 헌법에 명문화된 선거의 4대 원칙이 아닌 것은 보통선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 보통선거라고 해서 누구나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게 되면 이제 그 나이만 갖추게 되면 할 수 있게 되는 것 중에 하나 제한선거에 반대고요. 자유선거는 없는 얘기죠. 선거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고른다라는 건데 자유선거가 아니라 평등선거. 누구나 같은 등가의 표를 가지게 된다. 차등선거의 반대말이고 이게 들어서 이게 틀린 거고 직접과 간접이죠. 직접선거 원칙, 비밀과 공개, 비밀선거의 원칙 갖고 있죠. 4대 원칙 기본적인 거 잘 보셔야 됩니다. 14번 다음 중 사례는 태엽력을 처음으로 사용한 알려진 문명. 태엽력이 있으면 태양력도 있겠네요. 근데 태엽력을 제일 먼저 어디서 썼냐라고 했었을 때 실제 뭐 그 나라까지 기억하기는 힘듭니다만 이 태엽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쓴 대학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고요. 메소포타미아 이제 최초라고 볼 수 있는 페니키아
이집트에서 이제 이것을 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에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 태양신 워낙 유명해서 태양력을 가장 처음에 쓴데 이렇게 알고 계실 거고 태엽력과 태양력 두 개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5번 다음에 밑줄 지문에 띄어쓰기가 바르게 쓰인 것은 보란 드시라고 했어요. 이 드시 같은 경우는 이게 보란이 꾸며주는 이제 의존 명사에 돼야 되니까 띄워줘야 되겠죠. 그에게 불과는 몇 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띄워줘야 되는 거고 운전 중에는 이라고 했어요. 운전 중이라고 했을 때 운전과 중은 따로 있는 거 한 단어가 아니죠. 부재중이란 단어는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중이라는 것이 뜻하는 의존 명사가 아니라 한 단어를 쓰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은 띄어쓰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16번 일정한 직업 실시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는 젊은 층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게 됐었을 때 부모 틈에서 편하게 산다. 니트에 대한 이야기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프리 아르바이터족 해가지고 3번입니다. 조금 이거는 지금도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전 세대에서 더 많이 썼었던 단어네요. 17번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 여자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게 됨으로써 탄소에 대해서 이제 캐시백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탄소 캐시백 반응이 탄소 포인트제 얼마나 아꼈나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탄소 배출권은 국가 간에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 그래 탄소 포인트제입니다. 18번 처음 접한 정보가 나중에 접한 정보보다 기억이 더 큰 영향. 그래서 내가 맨 처음 이걸 딱 봤었을 때 그거의 기억이 난다. 첫 머리죠. 시작점에 대해서 하는 건 어떤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고 대표적인 게 초드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맥락이라는 게 상황에 대해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주어진 거,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효과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 후광 효과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이걸 들어서 갑자기 후광이 쫙 보이는 거.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 사람 무슨 뭐 의사래 하면 어쩐지 달라 보이더라. 막 이런 게 후광 같은 이런 거. 최신 효과는 최신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잘 기억하고 이제 떨어지는 거. 최대 효과는 잘 물어볼 수 있죠. 19번 4대 공정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 보면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있어요. 이처연금 뭐에 해당한다? 노령연금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죠. 이 노령연금이란 것은 소득이 일정치 않은 낮은 이제 노인계층들에게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20번. 주식시장에서 선물 매매가 현물 시장 흔들어 직접 영향을 주는 것. 선물 매매가 현물 시장 영향을 줌으로써 이제 마치 이제 개가 이제 워곽 지으면서 이렇게 흔들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개가 꼬리가 몸통 흔들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나타나는 웩도독 현상이라고 부르죠. 이 웩도독이라는 것이 실제로 여기서 뭐가 있냐면 경제에서도 지금 여기서 쓰면 정치에서도 이게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웩이 오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웩 이렇게 되는 거. 21번 경쟁에서 이기기에 치른 비용 때문에 위험에 빠지거나 자 이기기에 치른 비용 때문에 위험에 빠진 현실증. 근데 이겼는데 실제로 이긴 게 아닌 경우가 됩니다. 이겼지만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경우를 얘기하죠. 여기 보시면 승자의 저주라고 그래서 위너스 커스 나오는데 이게 이겼지만 오히려 승리를 위해서 내가 너무나 많이 무엇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케이스가 승자의 저주입니다. 22번 우리나라 9차 헌법 개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가? 헌법 개정 우리나라 9차까지 이렇게 있고요. 거기서 헌법 개정상에서 9차가 바로 마지막 노태우 전 대통령이죠. 그 6.25 선언 통해서 나왔던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이야기죠. 원년단 직선제 우리가 이제 6월 민주항쟁으로서 얻어낸 이 우리의 어떤 국민들이 얻어낸 정말 큰 성과다라고 부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게 된 게 바로 9차 헌법 개정이고 우리 헌법 개정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죠. 23번 다음 중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외교권을 강탈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왜 이것을 가장 심각하게 보냐면 이제 외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의 대표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의 일본인이 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을사조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같은 거 우리나라 쪽이 아니고 중과 이쪽에 대해서 맺게 된 거고 강화도 조약 우리나라 최초 불평등 조약에서 나오게 된 거죠. 한일 신약 같은 경우는 뒤에 정미 7조약이라 그래서 1907년에 이제 맺게 되는데 1905년 이제 나타나게 을사조약이고 1907년에는 정미 7조약이라 그래서 군사권 약탈되게 된 게 바로 이거죠.
경찰권 그다음에 기후각서 이렇게 되고 이건 예 중요하죠. 다음 중 남북한 정상이 최초로 한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남북한 정상이 최초로 하게 된 거. 그래서 이게 정상회담 할 때 DJ 정부 때 최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날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2000년 이제 밀레니엄 때 제가 이제 뭐였냐면 저 군대 있었거든요. 군대 있었기 때문에 정상회담 만난 거라 이러면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전장이 보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제 정비 태세 나와가지고 군장병 그 대기 타는 거 철책이 있었기 때문에 6월 15일이었습니다. 진짜 더웠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와서 왜 나가야 되나 갑자기 왜 훈련이 되는 거죠. 대통령 만난다고 그래서 그거 간다고 갑자기 그걸 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 했더니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 때였던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정상에 대해서 평양 방문이기 때문에 내부에 대통령이 없을 때나 있을 때는 그 안에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가 이제 대역을 맡게 됐을 때 이게 위기 상황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기 타거든요. 이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6.15 남북 선언을 통해서 이제 남북한 통일이나 기타 등 경제협력 다양한 얘기가 오갔고 개성공단도 이때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커다란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월달에 이렇게 문제 많이 정리해봤고요. 뒤에 있는 거 저희 준비한 것도 당연히 지금 나왔던 유형 맞춰서 있는 거니까 반드시 정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